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경제적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부터 서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군사적인 위협이 된 것은 19세기부터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서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중화학 공업으로 공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양 국가들이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전의 시기는 더욱 암울한 측면이 있지만 세계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도, 그리고 식민지라는 가장 낮은 주의로 편입되었던 암울한 시기에도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시기도 식민지기라는 시기의 전 단계이기에 잘못의 책임 소재를 두고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식민지기 공업화와 비슷하게 평가보다는 설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와 서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것은 1840년 발발한 영국과 중국 사이의 아편전쟁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패배한 중국은 1842년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홍콩을 영국에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서유럽의 군사적 압력으로 다양한 조약을 맺고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고 내륙의 하천을 통행하는 권리까지 허용하였습니다.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중국의 수도가 서양 군대에 점령당하고 중국의 황제가 피신했다는 소식은 중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던 조선 왕조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1860년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베이징 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연해주를 할양받았고 조선은 러시아와 처음으로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 일본 간의 대립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미국은 1853년 일본에 개항을 요구한 이후 1858년에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조선 왕조였습니다. 조선은 서양과의 통상에 계속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1876년 일본과 조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부산을 개항하고 2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도록 했으며 조선 왕조 최초로 민간 자유무역이 허용되었습니다. 개항을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현대 한국인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거의 전부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한 일상용품, 이를 생산하는 기술과 기업은 물론 건물, 도로, 운송수단, 산업구조, 교육제도,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리고 법률, 언론, 출판, 예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개항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오랜 역사의 축적이 현대 한국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서구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만들었음은 틀림이 없지만 개항 이후의 변화를 조선 후기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이해하기에는 연속성이 부족합니다. 개항을 기점으로 자급자족적이며 폐쇄적인 농업사회로부터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100년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항으로 곧바로 크게 변화된 것은 국제관계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체결한 통상조약은 중국과 일본이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가장 낮은 지위인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의례적인 성격이 강했던 전통적인 종속 관계에 익숙했던 조선 왕조는 조약에서 관세와 관련된 조항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1876년 개항을 한 조선 왕조는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개화적 세력과 전통적 세력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은 곧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신식 군대가 창설되었고 구식 군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1882년 13개월 동안 체불될 임금을 정부가 저급 불량쌀로 지급하자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은 이를 직접 진압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중국은 폭동을 진압한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반도는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립에 중첩해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실질적인 지배관계로 변화시키려는 중국과 중국에서 한국을 떼어내 자신이 통제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군사적으로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개항의 가장 큰 충격은 자유무역의 시작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일본과의 무역은 거의 단절되었지만 홍삼을 수출하고 비단을 수입하는 중국과의 육로무역은 잠옷 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과 품목, 인원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관리 무역은 세 개의 항구가 차례로 개항되고 서울마저 외국 상인에게 개방되자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면제품이 주된 수입품이었다는 것이 개항의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상인이나 일본 상인을 통해 영국산 면제품들이 수입되었지만 188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는 일본산 면제품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품질이 고급인 제품이 주로 수입되었지만 곧 품질이 거친 국산 제품도 일본산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입 면제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기계를 설치한 근대식 공장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조선 정부도 면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으로부터 기술자와 기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산업을 살펴보며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이라는 것이 기술자와 기계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많은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물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되기는 했지만 운영을 중지하는 곳이 많았고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면공업의 기초가 되는 면사를 생산하는 회사가 설립되지도 못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섬유공업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을 거치며 식민지 조선에서 빠르게 성장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도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여 1958년에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시작하여 박정희 정부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선택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안에는 중화학 공업 분야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상당 기간 보여주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유 분야의 경우에도 개항 이후에는 근대 면공업의 성립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면제품을 비롯한 외국산 수입품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에 수출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수출품에서는 쌀과 콩이 가장 많았습니다. 증감은 있었지만 수출의 60에서 70% 정도가 쌀과 콩이었습니다. 일본도 1880년대 말까지는 쌀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쌀을 수입한 것은 자국산 쌀은 수출하고 저렴한 한국 쌀을 수입하여 도시 노동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85년부터 1894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쌀은 약 4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콩도 10배 가까이 수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개항 당시 우리나라의 쌀값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쌀과 콩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곡물시장이 국제 곡물시장과 분단되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특히 일본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쌀과 콩의 가격이 일본의 가격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일본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운임 등의 비용을 빼고도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항 이후 무역의 확대는 국내 시장이 국제 시장과 통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국내 농산물, 특히 쌀과 콩의 국내 가격은 일본의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였고 이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식량을 구입해야 했던 임금 노동자나 빈농의 생활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1918년에 일본의 쌀 조등과 미군 정기의 쌀 정책의 실패가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쌀과 콩의 수출과 가격 상승은 면제품 수입과 맞물려 산업 구조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수입산 면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민은 면화 재배를 줄여 나가는 한편 쌀과 콩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과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었던 쌀 생산이 늘어나고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일본 벽시가 도입됩니다. 전에는 판로가 별로 없었던 콩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면화밭을 콩밭으로 바꾸고 논두렁에도 콩을 심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항 이후 1890년을 전후하여 하락하던 토지 생산성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러한
시장 조건의 변화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항 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영국산 공장제 면직물이 수입되면서 재래 면업이 쇠퇴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이점은 중국과 일본은 생사와 차를 수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쌀이나 콩과 같은 곡물을 수출했다는 점입니다. 차 수출을 못한 것은 기후의 영향이 클 수도 있겠지만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실인 생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었는데도 개항 초기에 아주 소량만 일본으로 수출됐을 뿐입니다. 개항 이후 내내 쌀과 콩 수출만으로는 국제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위해 금과 은이 유출되었습니다. 생사를 수출할 수 있었다면 근대적 화폐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금과 은의 유출을 막고 외화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생사 수출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생산량이 적었고 수출할 만한 품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880년대 생사의 연간 생산량이 한국에서는 중국 수출량의 40분의 1, 일본 수출량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비단 생산의 원조인 중국을 제쳐두더라도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에 비단을 수입했던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수입 대체 공업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무역 적자로 은 유출이 심해지자 중국산 비단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산 비단 생산을 장려했지만 조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개항 전에 중국산 비단을 자국산 비단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에 성공했고 개항 후에는 프랑스로부터 기계를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항 이후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항은 한국을 국제 정치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국에 자유무역이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화학섬유의 발달로 품질이 좋고 저렴한 섬유가 흔해져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면직물은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영국의 상징적인 수출품이자 근대 공업의 상징이었습니다. 화학비료가 도입되기 전에 인류가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공장에서 면직물이 생산되기 전에 품질 좋은 섬유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개항 후에도 조선에도 면직물이 수입되었고 면직물을 수입하기 위해 곡물인 쌀과 콩을 수출하게 됩니다. 국제시장과 단절되어 있었던 한국의 쌀과 콩은 저렴하였고 일본으로 수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